미국의 최대 도시 중 하나라고 불리는 LA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화재 규모가 큰데다 느리고 답답한 미국 정부의 대처 때문에 많은 미국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1분마다 많은 미국인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 의문에 한국인들이 떼를 지어 나타났고, 이들이 화재 현장에 두고 간 물건들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전해지며 이 상황을 포기하고 있던 3억 미국인들이 갑자기 한국에 열광하며 미국보다 낫다고 소리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LA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라고 합니다. 사실 전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인들이 미개한 종족이라고 생각했죠. LA 한인타운을 지날 때면 왠지 모를 불편함이 가슴 한켠을 누르곤 했어요. 제가 UC 버클리 저널리즘 학부 3학년이던 당시 저는 학생회 신문사에서 수습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 시절은 열정과 패기로 가득 찬 시절이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기사를 쓰고 취재하고 그런 제 모습을 박진아 교수님은 특별히 예뻐해 주셨어요. 재미교포 2세였던 박진아 교수님은 제게 가장 신뢰하는 멘토였습니다. 교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던 저는 늘 특종을 꿈꾸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귀에 들어온 소문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죠. 중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시험 답안지가 돌아다닌대. 처음엔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했어요. 하지만 취재를 거듭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험 직전마다 도서관 구석에 모여 수상한 분위기를 풍기는 중국인 학생들. 놀랍도록 비슷한 답안 내용. 거기다 몇몇 학생들의 익명 제보까지 더해지면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편집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는 이 특종으로 편집장 자리를 노렸어요. 한 달간 취재를 했고 마침내 캠퍼스의 그림자, 부정행위의 실태라는 기사를 발행했죠. 그런데 이건 명백한 아시안 혐오야. 그렇게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도서관 앞 광장에서 시위가 일어났어요. 중국인 학생회가 주도한 시위였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한인 학생회도 동참했더군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모두 똑같이 보는 거야? 모든 아시안이 부정행위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인 학생회장이었던 제시카 김의 날카로운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완고했어요. 이건 차별이 아닌 진실 보도야. 그렇게 믿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학내신문은 물론 지역 언론까지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진실 보도라고 믿었던 제 기사는 어느새 아시안 학생들을 겨냥한 편향 보도로 둔갑해 있었죠. 수업 시간마다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조별 과제에서는 늘 혼자 남겨졌고 도서관에서 마주치는 동양인 학생들은 하나같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느새 아시안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소문은 점점 퍼져갔고 박진아 교수님께서 결국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라, 난 내가 이렇게 편협한 시각을 가진 학생일 줄 몰랐어. 넌 지금 모든 아시안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어. 그때 들었던 교수님의 차가운 목소리는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결국 저는 편집장 선거도 포기했고 신문사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 일을 계기로 있는 듯 없는 듯 학교를 조용히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학교를 졸업한 저는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나가며 기자 생활을 시작했죠. 시간이 흘러 저는 LA 현지 방송의 스타 리포터가 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특종 기사를 연달아 내보냈거든요. 그렇게 ABC 방송의 스카우트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직 전 회사에서 마지막 특집 방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죠. 저는 잡음없이 이직을 하고 싶어 회사의 요청을 선뜻 받아냈습니다. 톰슨, LA 북부 산불 취재 준비는 다 됐나? 톰 미첼 국장의 호출에 저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네, 미첼 국장님, 완벽하게 해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취재를 위해서 LA 북부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부터 타오르기 시작한 산불은 LA 외곽을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생방송 중계를 위해 실버레이크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잿빛이었죠.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새들이 하얀 눈처럼 차창에 내려앉았습니다. 여기는 LA 북부 실버레이크 지역입니다. 새벽 3시경 발생한 산불이 주거 지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어. 리포트를 마친 저는 마이크를 내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여기저기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소방차들이 쉴 새 없이 현장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거세서 화재 진압이 쉽지 않아 보였어요. 갑작스러운 대피령의 주민들은 허둥지둥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새벽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노인들은 허둥지둥 필요한 물건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할머니 한 분이 길가에서 쓰러졌어요. 제발 누가 도와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그때였어요. 제 시선을 사로잡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길 건너편 한인교회 주차장이 임시 구호소로 변해 있었거든요. 언제 준비했는지 대형 텐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의자와 침구류가 정돈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 입에서 절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동안 제가 알던 한인들은 달랐거든요.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영어로 말 걸면 불편해하고 LA 한인타운을 지날 때마다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었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한인들은 달랐어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고 효율적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따뜻함이었어요. 인종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이재민을 똑같이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죠.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차분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민수 씨, 3번 텐트에 담요가 더 필요해요. 영희 씨, 연기 흡입 환자분들 응급처치 준비해주세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이 바로 김선영 씨였어요. LA 한인 마트 연합회를 이끄는 분이었죠. 그녀의 지휘 아래 한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트럭 세대 분량의 생수와 즉석식품이 끊임없이 공수되었고 한인 의사들은 임시 진료소를 차려 연기 흡입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젊은 한인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가며 통역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원어민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영어를 정말 잘해서 저절로 눈이 커졌습니다. 미용실 원장들은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의 머리를 정리해주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까 그 할머니를 돌보는 모습이었어요. 그 할머니는 흑인이었는데 한인 의사 2분이 재빨리 달려와 응급처치를 해주었고 김선영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계속 위로해 주었죠.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하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순간 대학 시절이 떠올랐어요. 대학에서 봤던 한국인들과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인들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죠. 그때 연기 냄새 사이로 김치찌개 향이 퍼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이상한 냄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왠지 모르게 군침이 돌았어요. 한인 식당 주인들이 대형 솥에 끓인 따뜻한 국물을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지친 소방관들이 잠시 쉬어가며 국물을 들이켰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소방관 한 명이 엄지를 치켜들자 주변의 다른 이재민들도 조심스레 다가와 한 그릇씩 받아갔습니다. 산불이 번질 때마다 이렇게 하시나요? 궁금해진 저는 김선영 씨에게 물었어요. 김선영 씨는 빙그레 웃으며 제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한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이제 우리가 그걸 갚을 차례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거든요. 그 순간 그녀의 말에 묘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제가 알던 중국인과 비슷한 한국인이 아니었죠. 그들만의 독특한 정신, 공동체 의식, 그리고 따뜻한 포용력. 이런 모습을 왜 이제야 보게 된 걸까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이 광경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렌즈는 달라진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물론 그들의 얼굴에 묻어나는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배려까지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멀리서 또다시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산불은 아직도 확산되고 있었지만 이 작은 교회 주차장에서는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희망은 제가 그토록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선영 씨의 마트를 찾았어요. 구호 활동의 중심지가 된 이곳을 취재하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어제 본 광경이 우연은 아닐 거란 직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평소에 식료품점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마트 한쪽이 거대한 물류센터로 바뀌어 있었죠. 한인들이 모아온 구호, 물품 그리고 생필품들이 쌓아져 있었습니다. 여기 생수 200박스 더 보내주세요. 3구역에는 담요가 부족하대요. 네, 알겠습니다. 15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그때 20대로 보이는 남자가 무전기를 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는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 부모님을 돕기 위해 돌아온 아들이었죠. 미국 구호단체나 정부에서는 온다고 하면서 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응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김선영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정부 지원은 항상 늦어요. 서류 작업하고 승인받고 그 사이에 사람들은 굶고 떨어야 하죠.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또한 실버레이크 지역의 공식 대피소는 아직도 준비 중이었어요. 담당 공무원들은 책임 소재를 따지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들은 행정 절차 때문에 창고에 발이 묶여 있었죠. 여기 계신 분들 중 절반은 공식 대피소에서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소방서에서도 우리한테 연락이 와요. 환자들을 받아줄 수 있냐고. 놀랍게도 현장에서는 이미 한인 커뮤니티가 비공식적인 지휘본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소방관들은 한인 교회로 삼시세끼를 먹으러 왔고 경찰들은 한인 봉사자들에게 최신 현장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작년 허리케인 때도 그랬어요. LA시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한인회에 협조 요청이 왔었죠. 그만큼 우리 시스템을 신뢰한다는 거겠죠.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젊은 한인 봉사자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재난 대비 매뉴얼도 있고
정기적으로 훈련도 해요. SNS 비상연락망으로 30분 안에 100명의 봉사자를 모을 수 있고요. 정부는 아직도 팩스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말이죠. 마트 안을 둘러보니 곳곳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인 택배 회사들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주방에서는 한인 식당 주인들이 교대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SNS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2세들, 물품 목록을 꼼꼼히 정리하는 1세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셨어요. 김선영 씨가 문득 말을 꺼냈어요. 사무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가리키며 미군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받은 은혜는 꼭 갚아야 한다고. 그때였어요. 제 시선에 들어온 건 사진 옆에 걸린 작은 태극기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왜 미국에 살면서 한국 국기를 걸어두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그건 단순한 국기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었던 거죠. 어제 보니까 중국인 피해자들도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김선영 씨는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국적이나 인종을 따질 게 뭐가 있나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그래요. 정이 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설명하기 참 어려운 말인데 그냥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정이 들면 책임감도 생기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남의 일도 내 일처럼 되는 거죠. 그 순간 마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식자재를 가득 실은 트럭이 도착한 거였죠. 잠시 실례할게요. 봉사자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거든요. 김선영 씨가 자리를 뜨려는데 제가 불쑥 물었어요.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녀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도 현지 방송국 리포터가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게 의외였나 봐요. 근데 전 한국어를 못하는데 괜찮아요.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김치 냄새나는 주방에서 김밥을 마는 법을 배우고 한인 할머니들과 함께 도시락을 포장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늘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이 공간이 어느새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이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에게 커뮤니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서로를 보듬는 가족이자 힘이 되어주는 버팀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따뜻함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취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어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사라, 어디야? 지금 당장 집에서 나와야 해. 동료 기자 제시카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제 아파트가 있는 웨스트우드 지역으로 산불이 번졌다는 거였죠. 창밖을 보니 하늘이 더욱 붉어져 있었어요. 연기 냄새도 훨씬 진해졌고요. 서둘러요. 바람이 방향을 바꾸면서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있어요. 김선영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다가왔어요. 제 통화 내용을 들은 모양이었죠. 괜찮아요. 제 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주차장에 도착해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도로가 이미 마비된 상태였거든요. 모두들 대피하려다 보니 길이 꽉 막혀버린 거죠. 주변에서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이러다가는 제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김선영 씨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 네, 지금 바로 필요해요. 웨스트우드로 가는. 그리고 10분 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좁은 골목길을 통해 한 밴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인 택배 회사들은 이런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골목길 지도까지 준비해두고 있었다네요. 어서 타요. 민수 씨가 뒷길로 데려다 줄 거예요. 하지만 제 짐이 지금은 생명이 먼저예요. 짐은 나중에 찾으면 돼요. 그래도 저는 망설였어요. 평생 모은 물건들, 특히 대학 시절부터 모아온 취재 자료들을 두고 가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때 김선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제 아들이 소방관이에요. 상황이 나아지면 바로 확인하러 갈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상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리감을 두었던 한인들인데 지금은 이렇게 믿고 의지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선영 씨의 차는 정말 놀라운 속도로 골목길을 빠져나갔어요. 운전하는 민수 씨는 능숙하게 지름길을 찾아갔고 덕분에 우리는 교통체증을 피해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죠. 여기서 좀 쉬어요. 이미 100명 정도가 와 있어요. 그렇게 센터에 들어서자 질서정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의료진들도 대기하고 있었죠. 심지어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까지 있었어요. 대단하네요. 이런 것까지 준비해 두시다니. LA 폭동 때 배운 거예요. 그때는 우리끼리만 살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도 이 도시의 일원이니까 모두를 도와야죠. 그때 옆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겁에 질린 아이의 울음소리였죠. 잠시만요. 선영 씨는 바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방 안에는 히스패닉계로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했죠. 우리가 엄마 찾는 걸 도와줄게요. 김선영 씨는 아이를 안아주며 다른 봉사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곧바로 여러 대피소에 연락이 갔고 SNS에도 아이의 사진이 공유됐죠. 놀랍게도 30분 만에 아이의 엄마를 찾을 수 있었어요. 다른 대피소에 있었던 거죠. 곧바로 봉사자 한 명이 차를 몰고 엄마를 데리러 갔어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두렵고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해도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기 따뜻한 국물이에요. 드세요. 한인 할머니 한 분이 라면을 건네주셨어요. 처음엔 서툴게 젓가락질을 하는 제게 웃음 짓더니 이내 포크를 가져다 주셨죠.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좋아요. 서로 불편한 거 알아서 챙겨주고. 김선영 씨의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정이라는 게 이런 거였던 걸까요? 그렇게 저는 왜인지 모를 따뜻함을 느끼며 잠에 들었습니다. 산불 사태 취재를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편안히 잠에 든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죠. 자, 이제 아침 식사 시작하겠습니다. 우렁찬 목소리에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식당으로 변한 강당에서는 벌써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이곳의 식사가 단순한 급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인 식당 주인들이 교대로 와서 매일 따뜻한 밥과 국을 준비했거든요.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꼭 먹는 음식이죠.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 할머니가 수줍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그동안 외면했던 그 특유의 억양이 이제는 왠지 정겹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전 이런 거 처음 먹어보는데. 아이고, 그럼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밥을 국물에 말아서 할머니는 마치 손녀를 대하듯 정성스레 미역국 먹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피난민들도 호기심을 보였고 어느새 우리 테이블은 작은 문화 교류의 장이 되어 있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졸업식 놓친 학생 있나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한인 미용실 원장님들이 대피소를 찾아온 거였죠. 우리가 머리 좀 예쁘게 해줄게요. 사진이라도 찍어야지. 그렇게 시작된 즉석 미용실은 금세 대피소의 인기 공간이 되었어요.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거든요. 특히 흑인 소녀의 곱슬머리를 정성스레 다루며 아이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인의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거든요. 할머니, 영어 가르쳐주세요. 한쪽에서는 귀여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인 할머니들이 영어를 배우겠다고 나선 거죠. 선생님은 다름 아닌 대피소에 있던 흑인 중학생이었어요. 서툰 발음으로 Thank you를 연습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에 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김선영 씨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뭐가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더 잘 알아요.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창밖으로는 여전히 붉은 하늘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대신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이 걸어온 길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지혜가. 우리 점심엔 뭐 먹어요? 제가 웃으며 물었어요. 처음으로 한인 음식이 기다려졌거든요.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매운데 괜찮아요? 네, 도전해볼게요. 아, 그리고 김선영 씨, 젓가락 좀 가르쳐 주실래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거리감이 느껴지던 이곳이 이제는 마치 오래된 이웃집 같아졌으니까요. 새삼 제가 이곳을 좋아하게 된 게, 한국인들을 좋아하게 된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생겼어요. 사실 저는 종종 대학 시절에 그 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런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대피소의 작은 테이블에서 김선영 씨와 마주 앉았어요. 소방서에서 온 연락으로는 산불이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고 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불길한 붉은 빛이었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김선영 씨가 건네준 커피는 의외로 아메리카노였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죠. 놀라셨죠? 우리도 다 스타벅스 가요. 인스타그램도 하고 넷플릭스도 봐요. 한인들이 꼭 전통적인 것만 고집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에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저도 모르게 한인들을 구시대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거든요. 사실 제가 대학생 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UC 버클리에서 있었던 일, 중국인 학생들과의 갈등,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아시아계에 대한 편견까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김선영 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90년대 LA 폭동 때였죠. 그때 우리는 정말 무서웠어요.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거든요. 경찰도, 정부도. 그래서 우리끼리만 뭉쳤던 거예요. 그때 그녀의 목소리에서 그때의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폭동이 끝나고 우리가 가게를 다시 열었을 때
흑인 이웃들이 찾아왔어요.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때 깨달았죠.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걸. 어떻게 변하셨어요? 우선 영어를 배웠어요. 주민회의에도 나가고 지역 행사에도 참여했죠. 힘들었지만 그렇게 조금씩 벽을 허물어갔어요.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먼저 다가가려고 해요. 이제는 LA가 우리 집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달까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쌓아두었던 벽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사라 씨, 우리가 중국인과 비슷해 보이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쉽게 그들을 한 묶음으로 생각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한국인들은요, 참 독특한 민족이에요. 빨리빨리 문화도 있고 눈치 문화도 있고 때론 너무 빡빡하다고 할 정도로 체계적이죠. 하지만 그만큼 정도 많아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발벗고 나서는 것도 그래서예요. 그 순간 창밖에서 들리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에 우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한국 노래였는데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고 희망차게 들렸어요. 신기하게도 다 같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니 힘이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선영 씨가 말해주었습니다. 저건 아리랑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죠. 슬픈 내용인데도 희망이 담겨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자는 마치 지금 이 상황 같네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냈어요. LA 폭동도 이민자로서의 차별도. 그래서 더 잘 알아요.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그날 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제 안에 있던 딱딱한 벽이 마치 봄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이해와 존중이 자라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산불 발생 나흘째 되는 날, 톰 미첼 국장님이 제가 머물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왔어요. 사라, 괜찮아? ABC 방송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데 저는 그제서야 생각났어요. 제가 원래 이번 주말이면 ABC 방송으로 옮기기로 되어 있었다는 걸.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그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국장님, 제가 지금 굉장한 걸 발견했어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인 커뮤니티의 재난 대응 시스템, 소방서와의 협력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만의 독특한 공동체 정신까지. 여기 봐요. 한인 택배 회사들이 만든 골목길 지도예요. LA시에서도 못 만든 거라던데. 그리고 이건 실시간 대피소 현황 공유 시스템이에요. SNS로 운영되는데 30분 안에 자원봉사자 100명을 모을 수 있대요. 톰 국장님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거에 당신이라면 절대 이런 취재는 하지 않았을 텐데. 네, 맞아요. 전 한인들을 너무 단순하게 봤던 것 같아요. 폐쇄적이고 이기적이고. 하지만 그건 제 편견이었어요. 사실 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잇는데 목이 메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받은 도움을 잊지 않아요. 한국전쟁 때 미국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이 갚을 차례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야말로 진짜 보도해야 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때 톰 국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ABC 방송의 제안은 어쩔 건가? 솔직히 고민이에요. 더 큰 방송사로 가면 제 경력에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창밖을 보니 한인 봉사자들이 새로 도착한 피난민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죠. 여기 이 작은 커뮤니티들의 이야기, 누군가는 이걸 제대로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진짜 이야기들을 놓쳐왔는지 깨달았어요. 톰 국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알았어. 그럼 새로운 기획을 한번 해보지 그래? LA의 숨은 영웅들. 첫 번째로 한인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다뤄보는 건 어때? 정말요? 제가 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넌 이미 그들의 신뢰를 얻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진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소식이 전해진 거죠. 산불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 그리고 사라? 돌아가려던 톰 국장님이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응? 내가 처음으로 진짜 저널리스트가 된 것 같다. 편견 없이 진실을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이제야 진짜 보도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밖에서는 여전히 연기 냄새가 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알았어요. 진정한 저널리즘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진실을 발견하고 나누는 것이라는 걸요. 톰 국장님의 제안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인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들도 어색해했지만 제가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주었죠. 저희 가족은 3대째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16살 제니가 통역 봉사를 하면서 들려준 이야기예요.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SNS로 실시간 대피 정보를 업데이트했죠.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받은 게 많으니 돌려줘야 한다고. 그게 한국 사람의 도리라고요. 제니 옆에서는 70대의 할머니가 김밥을 마느라 바빴어요. 놀라운 건 그 할머니가 전직 은행 지점장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영어 한마디도 못했어요. 김밥 장사부터 시작했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은행원이 됐어요. 이제는 제가 받은 도움을 갚을 차례예요.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무전기를 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UCLA 공대생들이 자체 개발한 재난정보 앱으로 소방서와 실시간 소통을 하고 있었죠. 소방서 시스템보다 우리 앱이 더 빠르대요. 24살 마이클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는 실리콘밸리 취업 제안을 받았지만 지역 사회를 위해 LA에 남기로 했대요. 한국에는 식구라는 말이 있어요. 한 가족처럼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저희에겐 이 커뮤니티가 바로 식구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태권도장 관장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대피소 아이들을 위해 무료 태권도 수업을 진행했죠.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규율도 배우고 아이들이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그의 수업에는 인종에 관계없이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어요. 태권도 구호를 외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대피소를 가득 채웠죠. 또한 한 구석에서는 10대 소녀들이 모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모은 후원금으로 산불 피해 가정의 학비를 지원하려고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취재를 하면 할수록 놀라웠어요. 이들은 단순한 봉사자들이 아니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영웅이 되어 있었죠.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김선영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게 됐어요. 그들이 말하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저녁이 되자 한 무리의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대피소를 찾아왔어요. 처음엔 모두가 긴장했죠. 요란한 엔진음이 우릴 공격할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뜻밖의 소식을 들고 온 거였어요. 저희가 산불 지역을 둘러봤는데요. 고립된 가구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작은 오토바이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와드릴까 해서요. 그들은 폭주족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고서라도 우리를 빨리 도우러 온 젊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살면서 보지 못할 조합들이 서로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만났다는 사실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던 톰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국인데 한국은 정말 빨리 이뤄낸 것 같아. 톰 국장님이 취재 현장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야 진짜 LA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면서 저는 의도적으로 한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먼저 만나보기로 했어요. 제 기사가 단순한 미담이 아닌 객관적인 평가가 되길 바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들을 오해했어요. 20년 차 소방관 마이크 존슨의 고백이었어요. LA 폭동 때만 해도 한인들은 그저 자신들의 가게만 지키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그들은 우리 소방서보다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요. 심지어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요청할 정도니까요. 히스패닉 커뮤니티 리더인 마리아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작년 멕시코계 지역에 큰 화재가 났을 때였어요. 정부 지원은 일주일이나 걸렸는데 한인들은 그날로 도움을 보내왔죠. 김치는 처음 먹어봤지만 그날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LA시 재난관리국 담당자의 증언이었어요. 한인 커뮤니티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이면서도 가족처럼 따뜻해요. 취재를 위해 찾아간 경찰서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인 가게가 있는 지역은 범죄율이 현저히 낮아요. 그들만의 독특한 예방 시스템이 있거든요. 서로 연락망을 구축하고 CCTV를 공유하고 심지어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까지 운영해요. 아프리카계 목사님은 한인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매주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 무료 공부방을 열어줘요. SAT 성적이 오르니까 학부모들이 정말 좋아하죠. 한국인들에게 교육은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명 같은 거예요. 이런 다양한 증언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몰랐던 한국, 아니 제가 알려고 하지 않았던 한국의 모습을요. 그들의 모습은 정말 달랐어요. 과거 한국을 싫어했던 그 시간들이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아세요? 김선영 씨가 들려준 마지막 이야기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주었어요. LA 폭동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우리끼리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기로 했습니다. 더 열린 마음으로, 더 체계적으로, 더 따뜻하게. 한국 사람들은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거든요. 그녀의 말에서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정신이 느껴졌어요. 빠르게 배우고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끝까지 해내는 의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우리라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죠. 제가 그동안 한국을 중국과 똑같이 보려 했던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들만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열린, 그리고 체계적인 것이었죠. 오늘 방송될 다큐멘터리 긴장되나요? 아침 일찍 김선영 씨가 건네준 따뜻한 커피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불이 완전히 진압된 지 한 달. 그동안 저는 이 다큐멘터리에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거든요. 불꽃 속의 희망, LA를 지킨 작은 영웅들. 제목이 참 예쁘네요. 시사 다큐멘터리를 본방송 시간인 저녁 9시에 맞춰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특별 상영회를 열기로 했어요. 그동안 취재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했죠. 와, 이게 우리 이야기라고요? 첫 장면이 시작되자 누군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화면 속에는 검붉은 하늘 아래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한인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단순히 한인들의 선행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정신을 깊이 있게 다루고 싶었거든요. 소방관들이 증언한 한인들의 체계적인 시스템, 이웃 커뮤니티 리더들이 말하는 그들의 포용력, LA시 공무원들이 인정한 뛰어난 재난 대응 능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 있는 정과 은혜 갚음의 정신까지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네요.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한 건 한인 2세 청년이었어요. 그동안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귀찮게만 여겼다던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특히 반응이 뜨거웠던 건 다른 소수 민족 커뮤니티들이었어요. 우리도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한인들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요. 상영이 끝나고 나서 ABC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거절했던 그 자리를 다시 제안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신중히 생각해봤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서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톰 국장님은 활짝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자랑스럽다, 사라. 넌 이제 진정한 저널리스트야. 그날 밤 김선영 씨가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태극기가 새겨진 노트였죠. 앞으로도 우리 이야기 많이 써주세요. 이제는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실 거란 걸 믿으니까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산불의 흔적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죠. 마치 제 마음속에서 자라난 새로운 이해와 존중처럼요. 며칠 후 LA타임즈에서 제 다큐멘터리를 극찬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이민자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국의 모습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건 단순한 이민자 성공담이 아니라는 걸. 이건 편견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게 된 이야기, 도움을 받은 이들이 그 은혜를 다시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LA라는 도시가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야기였죠. 다음 프로젝트는 뭔가요? 떠나기 전 누군가 물었어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정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전하는 게 제 다음 목표예요. 그게 한국인들을 이해하는 첫걸음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1년 후 LA 지역 방송국의 풍경이 조금 달라졌어요. 제 책상 옆에는 한국계 인턴 기자 3명이 새로 자리 잡았거든요. 제가 시작한 마이너리티 저널리스트 멘토링 프로그램 덕분이었죠. 사라 선배님, 이번에 한인 청년들이 시작한 홈리스 지원 프로젝트 취재해볼까요? 제니라는 인턴이 제안했어요. 그 애는 UC 버클리 출신이에요. 그것도 제가 그때 그 기사를 썼던 바로 그 학교 신문사 출신이죠. 운명이란 게 참 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니를 더욱 신경 쓰고 잘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 좋은 아이디어야. 근데 단순한 선행 기사로 끝내지 말고. 네, 알아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신을 담아내야죠. 선배님한테 배웠잖아요.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우리를 보며 톰 국장님이 다가왔어요. 사라, 자네 기사 봤나? LA타임즈에서 우리 방송국 다문화 저널리즘의 새로운 표준이라고 극찬했더군. 지난 1년간 저는 계속해서 한인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취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단순한 미담이나 성공 스토리가 아닌 그들만의 독특한 가치와 문화를 깊이 있게 다루려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선영 씨, 오늘 퇴근하고 시간 되세요? 제가 김치찌개 만드는 법 좀 배우고 싶은데. 이제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김선영 씨의 마트에서 한식 요리를 배워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맛있게 된다나요? 한인 할머니들이 인정해 주셨거든요. 또한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지만 그래도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 가면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세요. 사라야, 이제 우리 며느리 다 됐다.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박진아 교수님께도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답장을 받았죠.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어. 다음에 버클리에 와서 특강 한번 해주지 않을래? 책상 한켠에는 아직도 그때 그 태극기가 꽂혀 있어요. 이제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건 제 변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깃발이 되었죠.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노트북을 열며 생각해요. 이제 제 기사에는 늘 두 개의 시선이 담겨 있어요. 차가운 저널리스트의 시선과 따뜻한 정의 시선, 편견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전하고 싶은 이야기니까요. 문득 지금까지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부끄러워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거든요. 편견이란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한 번 생기면 모든 것을 그 색으로만 보게 되니까요. 전 한국과 중국을 똑같이 보았어요. 집단주의적이고 폐쇄적이고 이기적이라고요. 대학 시절에 그 사건이 제 눈을 그렇게 물들여 놓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를. 그러나 취재를 하며 만난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함께하되 획일적이지 않았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들이 가진 나눔의 철학이었죠.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돌려주는 모습. 또한 산불 속에서 만난 한인들은 제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재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체계성, 서로를 보듬는 따뜻함, 그리고 낯선 이들에게도 기꺼이 손을 내미는 포용력까지. 이제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한 문화를 단순히 판단하지 않아요. 모든 문화에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한국인들이 가진 정의 문화는 제가 알던 어떤 가치와도 달랐어요. 그건 단순한 정서적 유대가 아닌 책임과 사랑이 공존하는 특별한 것이었죠. 사라, 다음 기사는 뭐야? 톰 국장님이 물으셨을 때 저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다음은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쓰고 싶어요. 한국인들에게 우리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서로에 대한 신뢰이자 약속이자 사랑이에요. 제 책상에는 이제 새로운 기사를 위한 취재 노트가 놓여 있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편견은 우리가 만든 벽이다. 그리고 그 벽을 부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 어린 마주침이면 충분하다. 그것이 산불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든 낯선 이의 따뜻한 손길이든 저는 한국 덕분에 편견을 부수고 연대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 수 있었어요. 쉽지 않았던 LA 취재권에 대해 다른 동료 기자들과 이야기하면 그 취재에 뛰어든 것에 후회하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후회하지 않고 잘한 선택이라고요. 그 취재에서 만난 한국인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불평을 가득 안고서 그들을 미워한 채 살아갔을 테니까요. 그래서 한국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길어졌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